중도층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지 레이코프는 중도층을 이야기할 때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화 전략, 우클릭 전략, 진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제발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표 얻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어떻게 그 조지 레이코프가 유권자들의 분포를 그리는지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그 인터뷰나 책의 내용을 보면 얼추 3-4-3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3, 가운데 4, 보수 3 요런 정도로 유권자가 분포돼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레이코프는 애초에 그 진보 3, 보수 3 요쪽은 아예 변하지 않는 고정표로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연구에 기반을 하냐면 드루 웨스턴이라는 그 뇌과학자가 있는데 감성의 정치학인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을 쓴 학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웨스턴이 상당히 특이한 실험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은 이런 실험이 됩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와 문재인을 놓고 두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뇌를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두 후보가 실제로 거짓말을 했건 아니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을 모아와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발언들을 추려내서 앞뒤 뚝 잘라내가지고 그 발언들만 보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요. 이렇게 추려낸 다음에 양쪽의 지지자들한테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뇌를 자기공명장치인가요? 뭐 이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뇌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양쪽 열혈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모순된 발언은 거의 캐치를 못 해냅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후보의 모순된 발언은 귀신같이 캐치를 해내죠. 근데 이때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쭉 살펴보면 뇌에는 이제 이성이 작용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촬영 결과는 응답자가 대답을 할 때 대부분 감성 부분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가 박근혜가 싫은 것 혹은 박근혜 지지자가 문재인이 싫은 건 이성이 아니고 감성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조지 레이코프는 이 영역은 이미 움직이지 않는 표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가 진보인 척을 해도 이쪽 삼은 안 움직이는 거고 진보가 보수인 척을 해도 저쪽 보수 삼은 안 움직이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관심은 남은 사입니다.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요. 예. 그런데 레이코프가 여기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범한다고 지적을 하는 대목이 뭐냐면 중도층을 자청하는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중도라는 이데올로기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왜냐하면 레이코프가 이런 예를 듭니다. 낙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도의 이념이 도대체 뭐냐? 뭐 태아를 한 반쯤만 죽이고 반쯤만 살려나? 뭐 상반신만 살려놓고 하반신은 죽여? 그런 방법이 있어? 없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위치한 이념이라는 건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나와요. 사드 배치를 놓고 봐도 중도의 이념이 뭘까요? 뭐 사드 발사대만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는데 버튼은 안 누른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중간 이념이라는 건 실체가 매우 모호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죠. 중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뭐 게이 결혼은 허용하고 레즈비언 결혼은 안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런 이념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코프는 중도라는 이념이 허구, 환상, 혹은 뭐 메타포, 은유, 가상의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 중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 사람들도 여러 이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다양한 방법에서 흩어져 있을 뿐이지 각 이슈마다 어정쩡한 중도라는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 진보, 중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한 100명쯤 모아놔요. 그리고 질문을 20개를 던집니다. 그런데 1이 보수고요. 5가 진보입니다. 3은 중도의 답이죠. 1, 2, 3, 4, 5 중에 답을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통계를 내보면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4점이 넘습니다. 예. 5에 가깝죠. 진보예요.
보수 쪽 사람들의 평균 수치는 한 2.3 정도 나옵니다. 3보다 낮으니까 보수죠. 중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점수를 보면 3.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평균으로 보지 말고요. 개별 질문으로 다 구체 분석을 하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3.3 정도 평균이 나온 중도 쪽 사람들이 답을 할 때 3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 질문마다 2나 4 또는 1이나 5 같이 분명한 선호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1에 있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5에 있거나 이래서 이걸 평균을 했더니 3으로 나오는 거지 각 이슈마다 3에 머무르는 이데올로기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 실험에서도요. 예.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도화를 한답시고 정치인들이요. 자꾸 자기 위치를 3쯤에 걸쳐 놓으면은요. 정치인이 말에 신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이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인 중도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평균이 3이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정치인은 자기 위치를 3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 꼬이는 겁니다. 사드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사드는 뭐 사실 별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반대하시나요? 아니 그런데 이제 한미 합의를 했으니까요. 뭐 합의를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한국의 자주 국방이 또 중요하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에 있으면 아무도 만족을 못 해줘요. 그냥 줏대 없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레이코프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에 걸치는 정치인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랍시고 생각을 해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을 닥치고 있거나 하나는 이쪽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저 얘기하거나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결국은 표를 깎아먹는다는 거죠. 닥치고 있으면 신념이 없는 정치인이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정치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박근혜 구속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가 범죄자임이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범죄자라고 확신하고요. 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법치의 상식이죠. 예. 이 이데올로기의 격전장에서 보수하고 진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또 중도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진보는 당연히 박근혜는 유죄니까 구속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보수는요. 야 박근혜가 죄가 있지만 구속은 안 돼. 이러지 않습니다. 보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3.1절 집회 때 저는 못 들었지만 김용민 PD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박근혜를 살려내라 뭐 이랬다면서요.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는 무죄인데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중도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정치인이요. 어디에 서겠습니까? 박근혜는 유죄인데요. 대통령도 했고요. 국민화합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안 시키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용서하자는 얘기입니까? 용서는 아니죠. 용서는 아닌데 그래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죄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은 안 된, 그게 용서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용서는 아니라니까요. 뭐 이렇게 말이 어버버가 돼버립니다. 네. 아무도 만족을 못 시켜줘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가 유죄냐 아니냐, 박근혜가 구속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정쩡한 이념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사람들의 다 의지가 있다니까요. 박근혜는 유죄임으로 구속하자, 아니면 박근혜는 무죄니까 살려내라. 이 두 가지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아무도 만족 못 시켜주는 바보 같은 전략이 돼버리는 거죠. 레이코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43으로 분포가 돼 있을 때요. 4에 위치한 소위 중도층을 공략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진보가 정치적인 견해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봐야 정치인만 멍청해진다고 봐요. 말도 앞뒤가 안 맞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진보가 견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견해를 딱 바꾸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레이코프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가장 아둔한 짓은 보수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게 제일 아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이코프의 책 중에 유명한 책 제목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인데요.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코끼리 좀 생각하지 마 라고 자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안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코끼리를 반대하건 찬성하건 자꾸 코끼리만 머릿속에서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설정해놓은 프레임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논쟁을 하면서 중도표를 끌어들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코프는. 그 프레임에 기어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프레임만 강화할 뿐이죠. 그러니까 레이코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면, 미래 가치를 생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라면 민주적 가치를 지닌 언어를 되살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가치를 반복해서 말해라. 일관성을 유지해라. 사실과 정책을 가치에 명확하게 연결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쟁점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투명하게 소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바를 옳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적습니다. 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예.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백날 싸워봐야 중도표 한 표도 못 얻어옵니다. 늘 보수가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 진영에서 기업인들을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런 말은 아예 입 밖에 꺼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보수층이 표를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중도층이 표를 주겠어요? 중도층은 분명히 선호가 있다니까요. 저 말을 꺼내는 순간 오히려 프레임에 확 갇혀버려요.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기업인이 그러면 구속되면 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계속 이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에요. 그래서 레이코프의 말대로 우리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좋은 프레임이요. 올바른 분배 구조를 통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기업이 잘 되고 국민도 잘 되고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코프는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려면 절대로 상대의 프레임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요. 반박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박도. 거기서 반박하고 있으면 거기서 갇혀버린다는 거죠. 아하. 대신 우리 프레임 좋은 거 많잖아. 분배, 평등, 인권, 누구나 태어났으면 행복한 사회 이런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 가치를 설파하지 못하고 성장, 경제, 세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 프레임에서 갇혀서 놀고 있냐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EBS 다큐멘터리 중에 킹메이커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가 바로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을 모티브로 만든 3부작 다큐멘터리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손석희 사장께서 JTBC 가기 전에 사회를 보셨던 되게 재밌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편에 700원이니까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서울 강남하고 인천 구월동 두 곳에 공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질문이 이래요. KTX 일부 노선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응답률이 두 곳에서 100대 11, 100대 17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요. 왜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쪽이 철도는 공공영역인데 사기업한테 팔면 국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다음 날에요.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내용은 사실 똑같은 건데요. 예.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강남에서는 100대 11이었던 게 100대 71로 좁혀집니다. 구월동에서는 뒤집혀요. 찬성이 100이고 반대가 65로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예. KTX를 사기업에 팔래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래. 단어 하나만 바꾼 거예요. 예. 근데 결과의 차이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코프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마음을 흔드는 진보의 프레임을 연구를 해내는 데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오른쪽으로 되지도 않게 삼쪽으로 옮기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예.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다는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런데 당시 역사를 보면 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냈는데 1936년에 재선 도전을 할 때 진짜 험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빨갱이 정책이라고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이 시장 경제를 위반했다는 십자포화를 동네방네에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기류가 엄청 있다고 해요. 공화당은 당연히 루즈벨트를 빨갱이라고 공격했고요. 언론사의 85%가 루즈벨트 재선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루즈벨트가 우클릭을 했느냐? 아닙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자기의 프레임으로 가져올지를 자기의 위치를 진보에 딱 박아놓고 자기의 언어로 프레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게 진보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진보의 기준이다.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멋있게 전세를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표도 얻어볼까? 얼쩡거리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건 진보가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의 기준이다라는 한마디로 자유주의자들 파상 공세를 그냥 확 뭉겨버리고 프레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부디 대선 국면에서 많은 후보들이요.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진보에서 이탈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보들에게 계속 당부하고 싶은 건 예. 우클릭을 고민할 시간에 진보의 가치를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을 고민해 주세요. 네. 진보가 옳습니다. 근데 옳은 것을 놔두고 실체도 없는 삶쯤에서 뭘 하려고 비비적거려봐야 코끼리 프레임의 가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뿐만 아니고 앞으로도요. 한국 정치 지형이 지금 10년째 선거만 했다면 작년 총선 전까지 판판이 진보가 보수에 깨진 건 세계화, 성장, 경쟁, 기업, 효율 보수가 펼쳐놓은 프레임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다 망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공생, 협동, 분배, 나눔 뭐 이런 우리가 펼쳐놓은 프레임으로 정치를 바꿔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전쟁 요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이 네.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대략 감이 잡히는데요? 저는 진보정당 지지자입니다. 진보. 아니 이번 대선. 네,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정당 후보 중에서 많이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제 오랜 생각은요. 예. 진보정당 지지자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예. 어쨌든 이번에는 맨 끝에 가면 민주당 후보를 찍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지금은요. 예. 근데 예. 어쨌든 제 마음은 진보정당을 지지합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참 이게 비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비겁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진보의 오름과 그 가치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 프레임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확신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러 그 국면들에서 보면 예. 그게 우리가 지금 그 김영삼이 펼쳐놓은 세계화 이후에 오랫동안 보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는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럼 정치 지도자들께서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시대의 틀을 바꾸는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중도층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지 레이코프는 중도층을 이야기할 때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화 전략, 우클릭 전략, 진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제발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표 얻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